LG경제연구원하고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이 발표한 2013년 자료인데 여기에 참 쇼킹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7년 전에 발표한 자료예요. 7년 전에. 지금 현재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정확히 700년 뒤에 2750년이 되면 지구상의 한민족은 사라진다. 한 명도 생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500년 뒤에 2500년경에는 인구가 33명밖에 살아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나면 막 세상 살 맛이 안 나죠. 그죠? 미래가 그냥 두렵죠. 그죠? 자, 또 더 안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과 일본의 GDP 성장률인데 시계 바늘이 20년 전과 후입니다. 일본은 65년도부터 30년간의 자료고 우리나라는 85년부터 20년 뒤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비교 분석했는데 일본이 걸어간 길을 20년 뒤에 누가 가고 있죠? 대한민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심각하냐면 일본이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90년. 일본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린 20년. 얘기 많이 듣죠.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은 어떤 경제였나요? 마이너스 경제였어요. 마이너스 성장했던 게. 정확히 20년이 아니라 27년입니다. 아베가 2012년도부터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그죠? 아베가 들어올 때까지 마이너스, 자그마치 30년 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이 왜 마이너스 경제에 빠졌을까?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20년, 30년 공부를 하다가 3년 전에 발표를 해요. 원인이 이거였다. 마이너스 경제가 다 끝나고 그때서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인구 절벽이 왔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 이 인구 절벽이 뭐냐면 여기 주석이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아까 얘기했죠. 16세에서 64세까지 인구. 고층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구 총인구가 죽은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인구가 줄기 시작한 해를 인구 절벽의 해라고 하거든요. 경제용어로. 그게 정확히 일본이 90년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마이너스 경제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헤어나냐면 2012년도 아베가 들어올 때까지. 근데 아베가 들어와서 그러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냐면 아베노믹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베노믹스는 뭐냐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아베가 지금까지 물러나기 전까지 7년 동안 푸본 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예요. 1,400조. 그래서 0.7% 경제 효과를 유발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거죠. 보통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 40% 정도가 경제 유발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100을 투입했다면 40% 정도는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이 그쳐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베는 몇 프로가 살아났냐면 9%가 살아났어요. 9%가. 그러면 1,400조 중에 1,200조는 하늘로 이렇게 떠다닌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인구 절벽이 와서 마이너스 경제에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이 되고 기업들이 막 파산이 주도산이 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IMF 사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일본이 악순환됐어요. 마이너스 경제에 빠지면서 일본 국민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은행 가니까 3년짜리, 1년짜리 적금 도니까 마이너스 2%, 3% 주는 거야. 누가 은행에 적금을 넣겠습니까? 그때부터 현금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 개인 건물을 가지고 집에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구당 평균 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대범란이 일어나면서 둥둥둥 떠내려왔던 거예요. 주인도 못 찾는 돈들이 막 떠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보다 오래 사시잖아요. 보통 90세, 100세 장수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40년, 50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버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망해도 일본 국민은 안 망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부채는 우리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어떤 외풍만 불으면 일본 국가는 망할 수 있어요. IMF 우리 겪었듯이. 근데 일본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돈 있는 진짜 부자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요. 하와이 땅의 괌 하와이 땅의 40%가 일본 소유입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 중국 일본 애들이 와서 막 이렇게 사재기를 한다 하잖아요. 제주도 부동산의 11% 정도가 일본 소유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언젠가는 자기 나라에 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타지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하고 그리고 현금을 다 보유하고 하여튼 그런 현상이 우리가 과연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도 상당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90년도 5월에 버블이 왔어요. 이번에 마이너스 경제가 시작됐는데 8월에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동경에 있는 아파트가 그 당시 10억 정도였는데 우리 돈으로 8월이 되니까 얼마까지 떨어졌을 것 같아? 10억짜리 집이? 5억과 2억의 딱 중간 3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3억 5천까지. 40년 전 90년도 3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베가 30년 동안 열심히 마이너스 경제에 탈출해가지고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2017년도에 0.7% 성장시켰다 했잖아요. 작년에 발표한 동경의 그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4억 6천입니다. 40년 전 가격의 50%까지도 아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보이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했던 인구 부자에서. 그런 집들이 필요 없는 시점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특히 이제 4인, 5인, 6인 가구가 좋아하는 30평대, 40평대, 50평대 아파트들은 나중에 거래도 안 되는 시절이 조만간 온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기사가 나면서 동경의 아파트가 90년도에 10억 하던 게 3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40년이 지나서 회복된 가격이 4억 6천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옆에 어떤 기사가 나냐면 동경에서 1시간 거리,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위성도시죠. 뭐 고양이나 뭐 파주나 일산이나 이런 분당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30년 된 복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가 우리 돈으로 5천에 거래가 내놨는데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걔들하고 우리나라 환율 차이가 8배 정도 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이면 사는데 거기에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그 지역의 인구의 60% 가까이가 고령화 인구예요. 근데 5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옛날 아파트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루에 뭐 10번 20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는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빈집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일본의 공실이 한 20% 돼요. 빈집이.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령화가 계속되면 주변에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100집 중에 20집은 비어버리는 거죠. 거래가 안 돼요. 자, 그런 현상들이 이미 일본은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업체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 우리가 다 아는 회사만 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롯데하고 이마트가 19년도에 전년 대비 적자를 보였어요. 이미 할인점들은 우리나라에서 적자 사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저가형 업체라고 하는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과 트레이더스는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씩, 26%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외국계 할인점, 코스코. 지금 40년 동안 연평균 8%씩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실 게 여기 CAGR이라고 해서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이거는 특정 시작해와 끝나는 해. 뭐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20년간 5년간 연간 매년 몇 프로 성장했느냐 또는 뭐 10년간 매년 몇 프로 성장했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연평균 성장률인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 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쇠퇴로 가느냐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뽑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계에 유일하게 없게 전쟁을 치르고 자본주의로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가 70년도 그렇게 새마을운동으로 일어선 나라인데 70년, 80년, 90년, 3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평균으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나오냐면 6.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만 담다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평균으로 보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연평균 성장률이 5% 이상이면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그렇게 보시고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세계에 유례없게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 6%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 6%는 엄청 큰 숫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표준 스탠다드 유통이라고 하는 할인점은 저가형 업체는 살아나고 있는데 이 표준 스탠다드, 우리가 다 아는 표준 스탠다드는 다 이제 적자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건강, 웰빙, 고품질 산업군들은 매년 20, 30% 성장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숫자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전쟁에서 일어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같은 시대에 일어날까요? 왜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데는 저가형이 살아났고 어떤 데는 막 고품질 프리미엄이 살아났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극화.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을 우리가 경제용어로 뭐라고 하죠? 실제 버는 돈은 100이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여윳돈, 가처분 소득은 우리나라 상당히 낮은 나라예요. 왜? 부동산 값이 워낙 비싸고 자녀 사교육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그 돈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가계 처분 소득은 별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결혼을 했는데 맞벌이를 해. 자녀를 안 낳기로 했어. 그럼 여기하고 저는 이제 자녀를 데리고 있고 4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훨씬 더 가처분 소득이 높죠? 이 맞벌이하고 자녀 없는데. 아니면 독신 세대들, 혼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똑같은 대한민국에 똑같은 직장에 다녀서 똑같은 돈을 받아도 저같이 가구를 이루고 부동산이나 자녀 양육에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은 저가형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독신 세대나 부부만 산다면 또는 외동 하나만 둔다든지 이러면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같은 소비가. 자, 또 하나 1인 가구 늘어난다고 했죠. 당연하겠죠. 그럼 누가 늘어난다? 조리되어 있는 것들 또는 반조리 식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미래 성장 산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유통업태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살아남는 비율을 보니까 편의점, 오프라인에서는 편의점 그리고 온라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적자 사업화 돼가지고 다 폐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구 구조 변화가 그래 돼요. 1인 가구가 누가 할인점 가서 장을 보겠냐는 거죠. 앞으로. 그죠? 그럼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밖에 이용 안 하겠죠. 코로나 터지면 또 어디 가요? 거기도 안 가죠. 온라인으로만 주문하는. 이게 더 빨라진 거예요, 이제 이것들이. 특히 이제 이 트레이더스가 2010년도 하나밖에 없이 시작했다가 지금 매년 18, 현재 18개, 매출이 2조 4천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마트는 지금 매년 5개, 10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표준 스타들은. 그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도 보이는 지표를 보면 오프라인들은 거의 다 적자 산업을 보고 있는데 편의점만 유일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저가형의 대표 브랜드죠. 다이소. 다이소가 2015년도에 총 매출 1조를 넘겼는데 2조를 넘기는 데는 불과 3년밖에 안 걸렸어요. 1조까지 오는 데는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 그죠? 다이소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30년에서 1조 걸렸는데 2조 하는 데는 불과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저가형 업체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 현상이냐? 그게 아닙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의 공통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만한 중요한 지표 하나는 지금 세대는 표준 스탠다드를 제어하면 안 돼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되냐? 철저하게 원가를 제거하거나 가격을 떨어뜨려서 저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총각내 가격가게처럼 최고의 상품을 팔아서 프리미엄으로 간다든지 이 두 개의 상황이에요. 표준을 지정하면 거의 다 힘들어요. 그리고 표준은 유통은 이미 거의 다 뭉개졌어요. 거의 다 적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 폐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할인점이 이마트, 할인점 롯데마트가 우리 주변에 사라지면 거기에 물건 되는 사람도 똑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1970년도 당시 우리 국민 1인당 136.4kg의 양곡을 1년에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딱 50년 지난 지금은 1인당 몇 킬로를 밟으냐면 60kg.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 반도 넘게. 그러면 그만큼 밥을 안 먹는 거냐? 다른 걸 먹는 거죠. 대체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대체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요즘 사라진 그 양곡만큼 대체식이 뭘까도 내가 사업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굶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떠나가지고, 지금의 20, 30대는 우리 세대하고는 틀리다. 지금 20, 30대는 카페 가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과 도너츠 하나가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샌드위치 하나가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체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많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온라인에서 그러던 식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달에
1조 5천, 1조 6천. 근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는 한 달에 3조. 지금 올해는 한 50조 정도가 식품이 거래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 50조라는 숫자가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이 많은 건지, 그죠? 참고로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할인점이 지금 2015년까지 일동 유통업체였어요. 유통업체 매출 1위였거든요. 할인점이. 그 당시 총 매출이 44조였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기타 등등 할인점 전국에 한 570개의 총 매출이 44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 거래는 식품 규모만 할인점 매출을 능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온라인 쪽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또 매년 아까 여기 있잖아요. 1인 가구나 2인 가구 또는 독신 세대 이런 사람은 나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 산업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지금 2,100만 가구입니다. 2,100만 가구. 자, 인구는 재밌는 숫자인데요. 1970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4,100만 정도 될 때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몇 가구였냐면 600만 가구였어요. 한 집당 평균 6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총 가구가 2,100만 가구예요. 근데 2,100만 가구의 평균 인구는 몇 명이냐면 2.1명, 2.2명이에요. 2명 또는 2.3명 정도가 산다는 거죠. 자, 50년이 지났는데 인구는 1,200만이 늘었는데 가구는 4배가 는 거죠. 왜? 자꾸 분할이 되는 거죠. 예전에 10명, 6명 살던 집이 1명, 1명, 2명 살다 보니까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향후에도 인구는 뭐 작년부터 줄어들지 모르고 아니면 뭐 1, 2년 뒤에 줄지 모르지만 가구는 한 20, 30년간 계속 늘어난다. 왜? 1, 2인 가구가 지금 이제 56%에서 몇 프로까지? 72%까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아까 얘기했잖아. 4인, 5인이 살고 있는 이 주택들은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조만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펫 인구 1,300만 가구로 합니다. 1,300만 가구. 그러면 3집 중에 2집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뭐 자녀 때문에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독신 세대가 많을 거잖아요. 여기는 자기가 자식이에요. 쟤들이. 그죠? 한국과 일본의 1인 가구 추이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지표가 나왔어요. 자, 한국이 일본을 20년 뒤에 막 무섭게 추월하잖아요. 우리가 80년도에 당순 비교해보면 그때 일본은 이미 20%가 1인 가구고 우리는 4%, 5%밖에 안 되던 시절인데 불과 30년 사이에 우리가 거의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었는데 이때 일본은 유통업체가 어떻게 변했나를 보니까 자,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일본의 백화점은 20년간 매년 3%씩 뒤로 갔다는 거예요. 득자를 보였다는 거고 할인점은 매년 0.6% 뒤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슈퍼와 편의점과 온라인은 이 기간이 일본의 뭡니까? 잃어버린 32년 기간이잖아요. 적자, 마이너스 경제를 사는 그 기간인데 편의점과 슈퍼는 흑자 경영을 30년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별로 와닿지가 않죠. 이걸 숫자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백화점이 91년도 총 매출이 100조였는데 일본입니다. 15년 뒤에 일본의 백화점 매출이 36%, 40%가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50%가 다 문 닫고 다 폐점했다는 얘기입니다. 할인점은 거의 30%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편의점은 반대로 20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같은 길을.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먼저 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걸 내비쳐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남는 데는 어디다? 요거를 대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대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회사가 199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는 LG25였죠. 이제 GS그룹하고 분리하면서 이제 GS25가 됐는데 90년도 1호점이 나왔을 때 저보다 한 5년 선배들이 일본에 가서 1년간 거기서 합숙하고 막 살면서 이제 1호점을 만들어 왔는데 그때 보고서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때 1호점 만들 때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일본의 편의점은 1990점, 그 당시가 성수기고 최고 성수기고 1995년에 꼭지를 찍고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 되면서 사양산업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사양산업이 됐나요?
아니죠. 그 기간에 일본은 편의점은 매년 6.7%씩 연평균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우리나라의 30년간의 경제 성장 숫자하고 맞먹는다는 숫자 아닙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전쟁을 이뤄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30년간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인데,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보고가 그럼 잘못됐을까? 이 당시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세대가 분화된다는 걸 그 당시로는 몰랐던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던 시대예요. 90년대 초에. 80년대 말에는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 예측 자체를 못했던 거야. 다, 그 당시에 다 몰려 살았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계란 한 판 사면 오지르는 시대인데 어떻게 1인, 2인 가구가 생길 거라고 하지? 제가 1990년 처음 일본 갔는데 그때 슈퍼 편의점에 2인 2개짜리 계란을 파는 거야. 90년도에. 그때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초밥 3입짜리가 있어요. 3입짜리. 3개 딱 3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래 패키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편의점 이런 데 가면 삼겹살 120g짜리도 나와요. 딱 혼차. 몇 점 먹는 그런 것도 있죠. 패키지화 되고. 지금 계란 이제 2구, 3구짜리가 이미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30년 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런 숫자로 나온 겁니다. 그 당시로는 편의점이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인 가구 계속 분할하면서 이 편의점 산업만 오프라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자, 롯데가 올 초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롯데는 종합유통사죠. 백화점, 할인점, 마트, 슈퍼 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롯데가 가지고 있는 총 점포수가 한 760개가 돼요. 그런데 신격호 회장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화점, 뭐 할인점, 마트, 슈퍼 이게 이제 롭스라고 헬스 앤 뷰티샵이라고 해서 이제 여자분들 화장품하고 이런 거 파는 데거든요. 이거 다 합쳐서 몇 개를 매각하겠냐면 200개를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1등 쇼핑 기업이 200개를 조만간 문 닫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유통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온라인은 어떠냐면 사업한 지 20년도 안 돼요. 근데 온라인 매출이 불과 시작해서 18년 만에 112조를 돌파했어요. 근데 이거 2년 전의 숫자고 작년에 얼마였냐면 작년에 135조를 돌파했어요. 올해는 얼마를 예측하냐면 160조를 돌파했어요. 160조.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은 태어난 지 3, 4년 만에 지금 매년 80%, 90% 증가해요. 자, 3에서 18년간 120조 될 때 이 연평균 성장으로 따지면 21% 정도 나와요. 이만큼 성장하는데도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모바일은 불과 5년 정도 만에 6조에서 지금 70조가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숫자를 보면 18년도 기점으로 전체 온라인 매출 중에 모바일 매출이 PC를 역전시키는 해입니다. 18년도가. 이 18년도 112조 중에 이 손전화기, 이 불편한 데서 일어나는 매출이 60%가 넘었어요. 우리 대표님 말대로 상식적으로 보면 PC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은 이미 이게 역전됐고 지금 올해 정도는 150조 중에 거의 한 75%가 모바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모바일의 특성을 모르면 사업을 포기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채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 112조의 금액은 얼마 정도냐면 제가 할인점 총 매출이 우리나라 44조라 했잖아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총 편의점 매출이 전국에 4만 개 정도 되는 편의점 매출이 30조 정도 돼요. 자, 전국에 4만 개 하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 5,100만에 4만 개를 나눠보면 인구 1,100명당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인구 1,100명당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 총 매출이 30조. 백화점이 28조. 기업형 슈퍼 다 합쳐봐야 25조. 이거 다 합치면 온라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오프라인 소매 유통의 총 매출하고 온라인이 비슷한 해가 언제였냐면 2018년도에. 근데 이미 작년, 올해 역전을 시켜버려가지고 이제는 온라인 거래액이 전체 오프라인 매출을 능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이 앞 시간의 결론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고객이 고객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라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초기 창업기업은 더 그렇습니다. 왜 더 그러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쉬고 말씀드릴게요.